자,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요, 전원 공구 회로별 고장 점검 및 수리입니다. 전번 시간 강의에서는 뭐를 말씀드렸냐면은 CPU 전원 공구 회로, 메모리 전원 공구 회로, 그 다음에 PCI 쪽에 확장 슬롯 쪽에 전원 공구 회로에 대해서 중심 소자는 뭐고 회로의 어떤 동작 원리는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고장이 났을 때 어떤 방법으로 점검하겠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한번 다시 당부를 드릴게요. 중간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첫 번에 강의를 잘 안 들으면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면 재생 목록에 보면 메인보드 입문 및 수리라는 그 항목이 있어요. 거기 보면 1강부터 현재까지 강의가 차례대로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부터 들으시는 분은 오늘 듣더라도 유튜브 쪽에 들어가서 1강부터 강의를 들어야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좀 당부를 드리고요. 자, 일단 먼저 CPU 쪽 전원 공구 회로의 고장 및 점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CPU 쪽 전원 공구 회로는 다른 전원 공구 회로는 좀 특이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있는 CPU가 종류도 많고 또 이 CPU가 원하는 VCC 전압이 있기 때문에 그 전압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CPU 생산할 때 이 안에 VID 값이라는 그 값을 제공을 합니다. 그 VID 값을 이용해서 일단은 이쪽 PWM이라고 그러죠. 메인 전원 관리치 PWM에 VID 신호를 줬을 때 이 PWM은 이 VID 신호하고 또 지금은 뭐 그렇게 오버클럭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바이오스 셋업 화면에서 사용자가 CPU 오버클럭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를 받아서 PWM이 분석을 하는 거죠. 해서 얘가 나름대로 펄스 발진 신호를 갖다 PWM 신호를 갖다가 생산을 하는 겁니다. 그죠? 생산을 해가지고 뭡니까? FET 드라이버 IC에다가 주게 되면 얘가 이제 스위칭 신호를 FET한테 줘가지고 스위칭을 해서 CPU가 원하는 좀 코어 전압을 만들어낸다. 그런 얘기를 했죠. 예전에는 이렇게 그 메인 전원 관리치 PWM하고 FET 드라이버 IC가 따로따로 돼 있어 독립적으로 돼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보통 이 메인 전원 관리치 PWM 안에 이 통합돼서 같이 동작을 합니다. 그죠? 예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이제 칩 추세들은 보통 보면 보통 이제 집적화 IC화 돼 간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칩 안에다 이제 통합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자꾸 부품의 어떤 수는 줄고 그죠? 어떤 통합되는 집적화되는 그런 추세로 간다 하는 거죠. 일례로 우리가 스마트폰을 넣으면 옛날에 저 피처폰이라고 얘기하나요? 벽돌만한 그 휴대폰에서 지금 뭡니까? 손바닥 안에 들어오면서 아주 다양한 부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발전된 건 뭐냐면 이런 바로 그 IC들의 집적화, 즉 통합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부품이 소형화, 경량화, 고기능화가 돼가고 있는 거죠. 이 메인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스크탑 메인보드도 마찬가지고 요즘 이제 노트북 같은 건 울트라북이라고 굉장히 조그만데 배터리만 안에 있는 리튬 배터리만 상당히 크고 안에 메인보드는 옛날 노트북의 3분의 1 크기밖에 안 된다. 그 크기를 우리가 같은 그 옛날 그 노트북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냐? 성능은 좀 좋아졌죠. 왜 적어졌냐면 바로 이렇게 통합화 기술, IC 설계 기술이라든가 이런 전자소자의 발달로 인해서 4개 쓸 소자를 갖다가 하나로 통합해서 만드는 그런 소자로 다 발전돼 가고 있기 때문에 보드들이 이렇게 조그매지는 거죠. 우리 모니터 쪽에 일을 한번 들어볼까요? 모니터 AD 보드 쪽에 보면 간혹 질문하신 분이 왜 내 AD 보드에는 보니까 MCU라는 디바이스가 없냐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MCU는 보통 품번이 25 뭐로 나가죠. 앞에 자가 그게 없다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화 오시는 분도 있고. 요즘 뭐냐면 이 스케일러 AD 보드에 보면 영상 칩이랑 하나가 있는데 스케일러 안에 MCU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원칩 스케일러 통합형 우리가 스케일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발전돼 가고 있기 때문에 메인보드도 여러분들이 데스크탑 뚜껑을 열었을 때 좀 간단한 게 있고 복잡한 게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자꾸 이렇게 통합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교육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CPU 전원 공급 회로는 이렇게 특이한 어떤 부분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물론 얘가 동작하기 위해서 PC 신호를 받아야 되겠죠.
PG 신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파워 온 버튼을 눌렀을 때, 데스크탑의 파워 온 버튼을 누르든가 노트북의 파워 온 버튼을 눌렀을 때, 그죠? 이 아답터나 아니면 ATX 파워로부터 이 파워가 이상이 없다는 파워구 시그널을 주게 됩니다. 그죠? 그 시그널을 가지고 메인보드에서는 기본적인 어떤 동작의 그 시그널로 사용하는 거죠. PG 신호가 또 안 들어오면 동작이 안 되겠죠. 이거는 어떤 원리라고 갔다 그랬습니까? 제가 PG 신호는 우리 지금 모니터 쪽을 자꾸 강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보통 이제 입문자들이 모니터 쪽으로 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익숙한 제품이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220V를 인가를 하게 되면은, 그죠? 모니터의 립스보드 SMPS 부분하고 인버터 부분은 뭡니까? SMPS 부분은 오토 방식이라고 그랬죠. AD 보드가 필요한 5V와 인버터 또는 드라이버가 필요한 12V를 갖다가 생산을 내는데, 그 오토 방식으로 그 5V는 AD 보드로 넘어가고요. 12V는 뭡니까? CCFL 형광등 방식의 그 LCD 모니터라 그러면 백라이트를 점등하기 위해서, 그죠? 인버터 쪽으로 12V가 들어가는데, 그 12V는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그 FET 스위칭을 하기 위해서 FE 드레인에 대기를 하고요. 전압 강화를 통해서 PWM의 동작하기 위한 VC 전압을 만들어 준다. 그죠? 그런데 그 립스보드 SMPS 같은 경우는 뭡니까? PWM이 VC 전압을 공급해 주면은 펄스 발진을 바로 시작하는데, 인버터나 드라이버, 그죠? LED 백라이트를 동작시키기 위한 드라이버 보드 쪽에서 PWM은 VC 전압만 공급돼서 동작되는 게 아니죠. 그죠? AD 보드에서 MCU가, 그죠? 파워 온 시그널을 줬을 때, 그죠? 그게 이네이블 단자로 PWM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서 이제 뭡니까? 동작 신호기 때문에 펄스 발진을 해서 FET에 걸려있는 12V를 스위칭해서 뭡니까? 그죠? 트랜스나 아니면은 그 다른 쪽에 넘겨주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PE 신호가 들어와야 된단 말이죠. 메인보드 파워 커넥터 8번 회색 단자를 통해서 이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메인 전원치 PWM 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안 들어오면은 파워구 시그널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동작을 안 하겠죠. 그죠? 그럼 뭡니까? 여기서 스위칭 작업을 못하니까 여기다 전압을 재드려도 CPU가 필요한 전압이 공급이 안 된다. 그럼 뭐면 결국은 CPU가 뇌사 상태이기 때문에 동작을 안 되니까 뭐 CPU 쿨러는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화면 무현상을 일으킨다. 그죠? 화면 무현상. 화면 무현상은 뭐라고 그랬죠? 전원은 들어가지만 화면이 안 나타나는 현상을 화면 무현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한 구조를 갖고 동작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 CPU 전원부 쪽, 이쪽 CPU 전원부 쪽을 보면 보통 콘덴서 FET들이 많이 나가요. PWM보다는 FET 쇼트라든가 콘덴서의 어떤 용량 감퇴 내지는 어떤 그 일을 많이 하니까, 그죠? 어떤 그 이 방폭변이 터져버리는, 그죠? 그런 부분으로서 용량 감퇴가 되는 현상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보통 여기 CPU 쿨러가 덮여 있는데, 이 CPU 쿨러가 높이가 낮다 보니까 여기 지금 CPU에 공급해 전원부 콘덴서죠. 그죠? 스위칭을 해서 넘은 요 콘덴서, 요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지금 여기 보시면 스위칭을 해가지고 전원부가 이 단상 전원부가 여러 개가 있죠. 병렬로 연결돼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쪽으로 온다 그랬죠. 여기에. 그죠? 여기서 합쳐져서 병렬이는 뭐예요? 병렬은 전압은 같죠. 전압은 같지만 병렬 연결해서 전류가 높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 전달해 주는데 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란 얘기죠. 여기. 요 콘덴서이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뇌사가 됐어.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이쪽에 전압이 발생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런 이제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되겠다. 그래서 CPU 쪽에 주로 발생되는 고장은, 그죠? 요 FET 있죠. FET 파손. FET. 요게 지금 쇼트가 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콘덴서. 그죠? 요 콘덴서. 전원 콘덴서. VCC 공급용 전원 콘덴서가 좀 많이 좀 파손되는 거고요. 이 전원 관리 칩은 그렇게 많이 나가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얘도 손상이 돼요. 근데 주로 이제 많이 나가는 것들이 이 FET하고 이제 이 콘덴서가 많이 나가더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콘덴서 같은 건 여러분들이 초보자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이거를 보통은 이렇게, 그죠? 방폭 표현. 이거는 이제 솔리드 콘덴서라고 방폭 표현이었지만은 전에 콘덴서는 이렇게 요 K자라든가 아니면 Y자라든가 아니면은 X자로 표시된 방폭 표현이 있어요. 여기 블룩 튀어나온 거 보고 그거만 가시는 부분이, 아 이거 문제됐구나 갈지만, 이 콘덴서가 이 방폭 표현이 아무런 이상 없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면서 용량 감퇴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지금 솔리드 콘덴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안에 이 유전체가 고체 전해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명이 좀 오래 가지만 이 전해 콘덴서 같은 경우 있죠. 이렇게 X 표시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안에 액체 전해, 유전체가 전해액이 들어있기 때문에 걔가 오래 쓰다 보면은 이 전해액이 마르는 현상, 드라이업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정전 용량 감퇴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초보자들은 요 터진 것만 갈고 나서 왜 동작이 안 되지?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그것만 가도 동작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보통 콘덴서가 이 터졌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가 하나가 터졌어요. 그러면 이쪽 전원부 쪽으로 다 갈아준다는 철칙을 가지고 다 갈아줘야 됩니다. 왜냐면 요 터진 놈이 얘를 대신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얘도 용량 감퇴가 됐다. 그죠? 능력치가 10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20의 능력치를 부여했을 때 그 사람이 굉장히 힘들어 하겠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가 뭐 문제가 됐다 그래서 요 하나만 가는 사람이 있는데 꼭 같은 계열에 있는 이런 것들은 다 갈아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죠? 만약 이것만 가도 동작이 되는데 다음에 되면 뭡니까? 또 재콜이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부분은 다 갈아줘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그래서 하여튼 FET하고 이 콘덴서가 제일 문제가 많아요. 그럼 멀쩡한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 지금 지그들은 다 갖고 있죠. 다기능 테스트라든가 아니면은 캐패시턴스 메타라든가 아니면 LCL 메타라든가 아니면 스마트 트위저를 가지고 얘를 측정할 수가 있죠. 용량이 여기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게 뭐 100 마이크로짜리 되어 있다. 그죠? 그러면 여기가 이 뭡니까? 실장된 상황에서는 콘덴서는 정전 용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얘를 탈거를 해서 그죠? 여러분들 다기능 테스터 갖고 있잖아요. 다기능 테스터를 측정했을 때 얘가 100 마이크로인데 재니까 80으로 떨어져 있다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반드시 갈아줘야 되겠죠. 그죠? 갈아줘야 되겠죠. 쟀는데 얘가 110 마이크로가 나와. 이건 상당히 좋은 콘덴서죠. 그죠?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100 마이크로인데 110 마이크로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용량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콘덴서에 표기된 거 얘가 100 마이크로면 이 100 마이크로라고 간주하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측정했더니 뭐 120이 나온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왜냐면 이 표기명을 갖고 쓰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기명에 의해서만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표기명에 의한 그 값보다 우리가 측정기로 쟀을 때 떨어졌을 때는 얘는 용량 감퇴라고 보고 교체하면 되겠죠. 교체할 때 여기가 재니까 멀쩡한 게 재니까 용량 감퇴 하나가 됐더라 그러면 다 갈아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위에 부분이다. 그럼 뭡니까? 위에 부분. 요 부분 쟀을 때도 하나가 문제가 됐다 그러면 다 갈아줘야 되겠죠. 그죠? 뭐 하나만 갈았을 때는 반드시 몇 개월 안에 다시 재콜이 들어온다는 사실이 여러분들이 이제 겪어야 될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다 갈아주는 게 좋죠. 그죠? 이 FET 같은 건 어떻게 되냐? 지금 FET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 그랬죠. D팩 타입이 있고, 그죠? 로우 RDS, P팩 타입의 FET가 있다 그랬는데, 이 D팩 타입은 그래도 제의가 좋아요. 그죠? 왜냐면 여기 방열파 부분이 드레인이고, 그죠? 여기가 뭡니까? 여기가 게이트, 여기 소스잖아요. 근데 이 P팩 타입은 어떤 이 핀이 보통 8개가 이렇게 나와 있거나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위에 거는 보통 이 합쳐서 이 드레인이라고 표시하는 거고, 요 부분이 이제 소스 아니면 게이트란 말이죠. 요거는 데이터 시트를 찾아봐야 된다. 왜냐면 공통적으로 단자가 또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로우 RDS FET. 요즘은 옛날에는 이 메인보드들이 좀 이런 걸 썼는데 요즘 보드들은 보통 전원부 쪽에는 P팩 타입의 로우 RDS FET를 많이 써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보통 다리가 FET를 3개로 알고 있는데 우리 FET가 안 보입니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바로 로우 RDS FET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양은 전번에 실물 보여드렸죠. 이렇게 돼가지고 꼭 SOIC 8핀처럼 그죠? 다리가 이렇게 8개가 돼 있고 위에는 공통단자로 보통 이게 드레인으로 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데이터 시트를 찾아서 점검을 해야 된다. 그죠? FET 양부 판별은 알려드렸죠. 실장 상태에서 된다. GG 신공이라는 거 알려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청해 보면 된다. 이 앞 강의에서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량들이 많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가지고 일단은 뭐 전원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그죠? 일단 출력부터 재라 그랬죠. 자, 12V가 여기서 이 CPU 커넥터에서 12V가 여기 대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스위칭하기서 12V는 맞는 거예요. 스위칭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콘덴서의 마지막으로 여기 모이지 않습니까? 이쪽 부분에 그죠? 여기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의상 작동을 한다 그러면 뭡니까? 먼저 이 출력단 있죠. 콘덴서. 이 콘덴서 쪽에
이 전압을 한번 재보는 거예요. 그럼 전압이 뭐 1점 몇 볼트에서 뭐가 나온다 그러면, 동일하게 나온다 그러면 얘는 뭡니까? 여기에서 PWM에서 PWM 신호를 줘서 이 FET 드라이버 IC가 온오프 시그널 갖다 업게이트와 로우 게이트에 줌으로써 이 양쪽의 FET가 온과 오프를 반복하면서 뭡니까? 스위칭을 해갖고 여기다가 이 뭡니까? 이 인덕터를 통해서 콘덴서에다 충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코어에다가 CPU에다가. 그럼 여기 재서 동일하게 나온다면 얘는 이미 작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야 되는 건 뭐냐면은, 작동이 안 됐다 그러면 여기 지금 CPU 있죠. 요거 요게 뭡니까? CPU VC 전압용 콘덴서예요. 얘가 정상적으로 출력되고 있는지를 한 2개 정도 찍어보는 거죠. 나온다 그러면 뭡니까? 얘는 정상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괜히 이건 되는데 여기를 측정한다든가 여기 측정해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우리 모니터 립스보드, SMP 립스보드도 말씀드렸죠. 전원 이상 있다 그러면 220V 인가해야죠. 뭡니까? 항상 5V, 12V 잔 마지막에 출력단을 측정해 보라고 여러분들 강조를 많이 했죠. 출력이 정상이면요, 이런 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돼서 여기서 출력이 되니까. 그죠? 앞단을 우리 체크할 수가 필요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래서 전압이 0V로 안 나오고 있다 그러면 뭡니까? 역으로다가 2회로를 뒤져야 되는 거죠. 그게 몸이 고장수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 머릿속에는 뭐냐면, 출력부터 우리가 측정한다. 출력부터. 그죠? 이 CPU 전원부 출력은 뭐예요? 자, PWM을 통해서 FET 드라이버 IC를 통해서 스위칭해서 FET가 스위칭해서 뭡니까? 결론적으로 인덕터를 통해서 LC 필터죠? 요를 통해서 뭐 여기다 충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출력단이란 말이죠. 여기 쟀을 때 정상적으로 전압이 쪼르륵 나온다 그러면 뭡니까? 굿, 이상이 없어. 그죠? 그렇게 우리가 판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력단부터 측정하라는 그 생각은 머리에 이렇게 담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 양부 측정, 소자 양부 측정하는 것은 중심 소자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걸 참조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CPU 쪽에 핀맵을 보면 LJ775 소켓을 예를 든다면 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CPU에 보면은 이 VID 쪽하고 그 다음에 PG 신호가 들어오는 핀하고 리셋 핀하고 클락 핀이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7조 소켓 같은 경우는 이 VID가 값이 보통 5개가 있죠. 0부터 5번까지 6개가 있습니다. 요게 VID 핀이에요. 그죠? 이 VID 핀. 요걸 이제 뭡니까? PWM 전달하는 거죠. 그죠? 전달하는 요 PWM 요 VID 값이 있고요. 여기 뭡니까? ATX 파워로부터 뭡니까? 회색 단자를 통해서 파워 시그널이 요 단자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죠? 요게 PG 신호가 요 파란색이죠. 그 다음에 뭐 리셋 신호 요 단자로 리셋 신호가 들어오는 거고, 여기 검정 단자 요게 리셋이고, 요 검정 단자로 우리가 클락이 들어오는 거죠. 이 클락은 어디서 들어온다 그랬죠? 전번에 클락 회로 쪽에서 얘기했죠. 자, 클락 쪽에서 클락 제너레이터에서 14.318MHz의 고정 그 수정 발진자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클락 제너레이터가 뭡니까? 주파수 분할을 통해서 CPU가 필요한 클락, 그 다음에 뭡니까? 뭐 PCI가 필요한 클락, 이런 부분들 우리가 주파수 분할을 통해서 준다 그랬죠. 그 클락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클락이 요로, 이 검정색 단자 요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로. 그래서 CPU가 아무리 정상이라도 클락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 동작이 안 된다고 그랬죠. 모든 소자들은 뭡니까? 클락 신호에, 그죠? 클락 신호에 자기 동작 신호를 실어서 동작을 한다. 클락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케스트라의 주의자다. 주의자가 없는 오케스트라는 연주가 될 수가 없다.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클락이라는 것을 제공받아야 이 정상 동작을 하는 거겠죠. 그죠? 자, CPU 쪽에 데이터 시트를 보면요, 책이 한 권 정도 돼요. 그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그 여러분들이 요 데이터 시트는 제 공식 사이트에다 하나 올려놨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이를 한번 보세요. 이 전부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두꺼워요, 이게.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 시트도 한번 여러분들이, 뭐 수리맨들이 보면 데이터 시트 참 보기 싫어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죠? 대충 보는 것이 핀맵이나 보지,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보다 고음부터 일으켜가지고 안 보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한번 여러분들도 요즘 뭐 번역기들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충적으로 뭐 하는 역할이다 하는 걸 알고 넘어가면 좋겠죠. 자, PWM 우리가 메인 전원 관리 칩이라 그랬어. 메인 전원 관리 칩.
메인 전원관리칩에서 뭐냐 CPU VI 신호를 받고 그죠? 그 다음에 ATX 파워로부터 파워구 시그널을 받아서 동작을 한다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요 메인 관리칩에서 이제 우리가 PWM 신호를 생산해내는 거죠. 근데 이제 FET 드라이버 칩이 따로 있다는데 요런 이제 요즘은 통합돼서 여기서 이제 그 온오프 신호까지 같이 주는 거죠. 여기서 요것도 한번 이제 보통 이제 PWM 요런 그 전원관리 칩들은 인터실이라는 데서 많이 만듭니다. 요 회사에서. 그래서 요 한번 데이터 시트 좀 참조를 좀 해보면 좋겠고요. 데이터 시트 자꾸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 핀맨만 보지 말고 이 소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뭐 동작을 하고 하는 내용을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수리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설계하시는 분들, 어떤 전자회로를 설계하시는 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걸 갖다가 진짜 굉장히 그 집중적으로 많이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참조하면 뭐 좋은 자료들이 많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FET 드라이버는 옛날은 이게 이제 PWM 메인 전원 관리칩이 따로 있고 FET 드라이버 관리칩이 따로 있었는데 그죠? 요즘은 이제 통합되는 추세이다 보니까 요게 좀 없는 게 많죠. 예전에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런 것도 한번 여러분이 찾아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좀 보고 인터CD라는 데서 좀 많이 생산했죠. 자, 우리 그 CPU 쪽 전원부 보면 뭡니까? 전압은 뭐 보통 뭐 1V에서 1.85V를 많이 들어가는데 그죠? 그 값은 뭡니까? 다 CPU에다 틀리다 그랬죠. CPU 안에는 VID 값이 있는데 그 VID 값이 자기의 고유의 VC 전압입니다. 근데 전압은 약하지만 이 전류가 암페어가 굉장히 높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단상 전원부를 병렬로 연결해서 쓰는 거예요. 병렬. 그죠? 병렬은 뭡니까? 전압은 같지만 건전지도 직렬로 연결하면 전압은 높아지지만 그죠? 전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게 변화가 없죠. 근데 건전지를 갖다 3개를 병렬로 연결하면 뭡니까? 전압은 똑같지만 전류량이 굉장히 급증을 하죠. 전류는 뭡니까? 전기의 힘이에요. 힘. 전류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단상 전원부를 여러 개를 병렬로 연결해서 그죠? 그 힘 있는 전류 값을 뭡니까? CPU VCC하고 공급해 주는데 지금 CPU 전원부 쪽에 있는 이 FET를 보면요. 보통 이 암페어가 80A 이상입니다. 굉장히 높은 암페어를 써요. 자, 이게 나갔다고 가정합시다. 30V 20A를 썼다면 어떻게 타버리겠죠. 그죠?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FET가 손상이 됐다. 쇼트가 됐어요. 측정해보니까. 됐을 때는 반드시 뭐냐면 이 데이터 시트를 뒤져서 이 똑같은 이 FET가 있을 수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온세미 제품이지 않습니까? 430이라는. 그죠? 이게 없을 때는 여러분 대치품을 써야 된단 말이죠. 대치품을 쌀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철칙이 있죠. 중요한 거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이게 N채널인지 P채널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왜? N채널과 P채널은 그 뭡니까? 전류의 흐름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죠? 반대니까 이게 데이터 C를 찾아보면 나오죠. N채널이냐 P채널이냐. 일단 요걸 먼저 여러분이 감안해야 되겠죠. 대치품 쓸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RDS 값이에요. RDS 값. 그죠? RDS. 그죠? 소스와 드레인 저항 값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ID 값이에요. ID 값. 드레인 전류. 여기서 이게 뭡니까? RDS. 그죠? 이게 뭡니까? 소스와 드레인 간 전압이에요. 이게. 그죠? 이게. 이게 VDS죠. RDS가 아니라. 두 가지. 이게 두 번째. 이게 세 번째예요. VDS. 소스와 드레인 간 전압이 30V라는 거죠. 얘는. 그러면 얘가 뭡니까? 20V짜리 쓰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VDS 값을 맞춰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ID 값이 뭡니까? 전류 값이란 말이죠. 어? 그죠? 드레인 전류 값이란 말이죠. 이 80A짜리 이게. 근데 이게 보니까 나는 85A짜리 밖에 안 갖고 있어. 이거 조금 약간 높은 건 관계없겠죠. 근데 이게 내가 60A짜리 갖고 있다. 요건 좀 불안하겠죠. 그죠? 물론 이 FET 소자를 쓸 때는 걔보다 약간 좀 높은 능력치를 씁니다. 보통. 근데 이제 60A를 썼다면 이게 불안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칙이 뭐냐면 FET가 손상돼 갈 때는 반드시 VDS, 소스와 드레인 저압, 그 다음에 드레인 전류, ID 값을 맞는 그런 대치품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N채널인지 P채널인지 반드시 알고 써야 된다. 근데 보통 이제 메인보드나 또 이런 데 보면은 주로 이제 N채널 FET를 많이 써요. 왜냐면 이 P채널은 이제 캐리어가 전공이지만 N채널은 캐리어가 전자입니다. 전자의 스피드가 전공보다 한 2배 정도 빠르기 때문에 보통 이제 N채널 또는 TR에서는
저기 NPNTR을 많이 쓰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보통 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암페어가,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도, CPU 쪽에 이 전류가 상당히 높은 걸 공급해 주는구나.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단상 전원부를 갖다가 뭐 3페이지다 그러면 단상 전원부를 3개를 병렬로 연결했구나. 뭐 6페이지다 그러면 이게 뭐야, 단상 전원부 6개를 병렬로 연결했겠구나. 그 인덕터 개수를 세면 되죠. 전원부 쪽에 3개가 있다면 3페이지, 5개 있다면 5페이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고급 전원부일수록 이 단상 전원부가 병렬로 연결된 숫자가 많습니다. 그죠? 그 실물을 제가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 시트는 반드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FET가 주로 손상 많이 된다 그랬죠. 쇼트가. 근데 갈아야 되는데 내가 이 FET를 안 갖고 있다. 대치품을 써야 되는데 이 값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고장난 이 FET를 데이터 시트를 찾아서 VDS 값이 얼마인지, ID 값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참조를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FET라든가 그런 걸 데이터 조회해서 이 근사치 되는 값을 써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뭐 동작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CPU 쪽에 PG 신호가 들어가는 거. PG 신호는 뭡니까? 그죠? 우리 인버터 쪽에, 그죠? 인버터 쪽에 뭡니까? PW면 이네이블 신호라고 보면 되겠죠? 뭐 걔랑 비교를 한다면, 그죠? 이 PG 신호가 지금 제대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CPU가 장착된 상황에서는 이걸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핀이 어딘지 알고 측정을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더미 CPU를 꽂아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측정 포인트들이 있어요. 측정을 찍으면은 됩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더미 CPU, 더미 메모리, 더미 그래픽 카드를 갖고 있으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측정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노트북도 마찬가지고요. 꽂은 상황에서 우리 뒤에 어떤 회로를 따라가서 해야 되는데 그건 여간 저거에서 힘들단 말이죠. 일단 PG 신호가 정상으로 들어오고 있죠. 아무리 얘가 정상이라도 PG 신호가 들어오면 동작을 못하는 거죠. 자, 지금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CPU 전용 소켓, CPU 쪽에 전원 라인이 따로 있다 그랬죠. 보통 이제 4핀짜리가 두 연료 8개 있는 게 있고 4개 있는 게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 노란 선이 뭡니까? 이 12V 라인이죠. 노란색이 12V가 지금 제대로 공급되어 있는지를 봐야죠. 여기다 측정했더니 11.85V 정상적으로 지금 이쪽에서는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원을 받아서 FET 드레인의 12V를 스위칭을 하기 위한 전원으로 공급을 하는 거죠. 이 단자를 통해서. 그죠? 예전에는 이 단자를 빼더라도 이 CPU가 동작을 했어요. 왜냐면 이쪽에서 동작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요즘은 뭡니까? 얘를 안 꽂으면 여기 12V가 안 들어가죠. 전용 소켓으로다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12V 라인 체크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칭을 하기 위해서 이 소켓을 통해서 이쪽 드레인 단자 쪽으로 가는지 전기가, 그죠? 한번 드레인 단자를 측정해 본 거예요. 11.85V 지금 동작 대기하고 있는 거죠. 자, 12V가 여기 동작을 딱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얘가 스위칭 하려면 뭡니까? FET 게이트에 어떤 신호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신호는 누가 주는 겁니까? PWM 있잖아요. 메인 전원 관리 칩이 주는 거죠. 여기서 PWM 신호를. 그죠? 그럼 얘가 온오프 신호를 주게 되면 온오프 신호는 어떻게 주겠습니까? CPU VID 값을 참조로 해서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럼 거기에 맞는 뭐 전압이 생성되면서 이쪽에 CPU 콘덴서 쪽에 충전이 되면서 충전과 방전을 이루어지면서 뭡니까? CPU에 코어 전압을 공급을 한다. 그런 얘기겠죠. 자, 12V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CPU 쪽에 제대로 코어 전압이 공급되고 있는가? 그럼 뭡니까? 스위칭을 해서 그게 어디 가요? 인덕터를 통해서 요쪽에, 여기 CPU 가까이 있는 쪽 요놈들이 뭐냐면 CPU 코어 전압이에요. 코어 전압. 그죠? 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얘가? 요 코어 전압이야, 이게. 여기를 재우면은 CPU가 몇 볼트가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전압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워드 작성할 때나 동영상을 볼 때나 3D 게임 할 때 이 전압은 수시로 변동이 좀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워드 작업을 할 때는 CPU가, 그죠? CPU 사용량을 측정한다 그랬죠. 전력관리 기술에서 이 CPU는 내장하고 있다 그랬죠. 전력관리 기술을. 그죠? 그 부분에 따라서 CPU 점유율을 봐서 이 코어 전원을 낮추고 높이고 하는 그런 작업이 수시 변동될 수는 있어요. 그죠? 지금은 아무 작업을 안 하니까 제가 보니까 1.261V가 나오네요. 그죠? 여기 전압을 재면 됩니다. 그죠? 항상 출력부터 재라고 그랬죠. 동작을 안 한다 그러면 일단은, 그죠? 아까 처음에 뭐 PG 신호부터 재지 말고
CPU VC 전압이 지금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요 콘덴서 그죠? 측정 포인트 제가 어려우면 이 콘덴서 전압을 재면 되는 거예요. 우리 립스보드 2차 측에 5V 12V 나오는 거 어떻게 2차 측에 뭡니까? 콘덴서를 측정을 보통 하죠. 그죠? 그쪽으로 들어가서 최종 부하에 연결되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콘덴서를 통해서 CPU 쪽에 전압이 공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면 2.61부터 공통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전압은 1.61부터 낮지만은 이 암페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류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어에다가 얘가 원하는 VC 전압, 얘가 가지고 있는 VID 값을 참조한 그런 전압을 이 코어에다 공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요 전에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요 오실로스코프로다가 이 FET 드레인에다가 되게 뭡니까? 그죠? 발진 파형이 나오겠죠? 당연히. 왜냐면 얘는 펄스 발진, 스위칭을 해서 나오는, 그죠? 이 드레인에 걸리는 12V를 스위칭하는 부분이니까 FET 드레인에다가 오실로스코프를 대면, 그죠? 발진 파형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제 코어 전압이 제대로 들어가는 걸 확인했다. 그러면 이쪽 부분은 이상이 없다 보는 거죠. 그죠? 그럼 다른 부분을 또 뒤져야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전압이 안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뭡니까? FET 드레인에다가 우리가 뭐 테스터로 재든 아니면 뭐 오실로스코프 재든 거기 재니까 12V가 안 나온다. 그럼 뭡니까? 12V가 대기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 12V는 전원 라인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4핀이나 8핀 소켓에 12V가 공급되고 있는가? 거기부터 봐야 되겠죠, 또. 그러니까 역으로 이렇게 추적해 나간단 말이죠. 일단은 VCC 코어 전압이 여기가 안 나온다 그러면 역으로 추적해야 되는 거고, 여기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얘는 끝이야. 얘는 정상적으로 지금 공급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전압이. 물론 이 CPU가 손상이 돼서 안 되는, 전압은 들어가지만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얘가 정상이라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콘덴서가 이제 보통 IMD 타입이다 보니까, 리드 타입이다 보니까, 측정은 이 뒤집어서 이 뒤에다 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측정을 할 때는 항상 출력부터 좀 재주십사 하고 말씀드리죠.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정상, 아니면 역으로 추적해서, 이제 CPU 쪽 전원 공급 회로 쪽에 회로 해석 및 동작 원리를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연상해서 이제 추적을 들어가면 되겠죠? 자, 메모리 전원 공급 회로입니다. 메모리 전원 공급 회로도 마찬가지로 얘가 손상되는 부분이 이 콘덴서 아니면 FET예요. 이 PWM은 그렇게 많이 나가질 않습니다. 이 지금 전원 공급 방식이 보통 두 가지가 있어요. 이 PWM을 펄스 발진을 통해서 이 전원이 공급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이제 연산 증폭기라고 해서 OPM프를 통해서 이 전원이 생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스위칭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스위칭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주로 이제 우리가 메인보드나 아니면 모니터 립스보드에 보면 콘덴서들이 많이 나가잖아요. 요렇게 지금 솔리드 콘덴서를 쓰면은 좀 문제가 틀리는데, 이 전에 콘덴서도 장시간 아니라 단시간용을 써놨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얘가 용량 감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겉들어가 터진 것들이 많죠. 그죠? 이런 부분에 이 전원부 쪽에 여기가 지금 메모리 전원부란 말이죠, 쪽이. 그죠? 그래서 주로 이제 나가는 부분들이 보면 이 FET 아니면은 이 필터 콘덴서, 필터링 콘덴서가 많이 나간다. 그죠? 많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요런 인덕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PWM, 그죠? 펄스 발진 회로는 보통 L과 C를 통해서, LC 필터를 통해서 정류를 하죠. 왜냐면 스위칭 한다는 자체는, 그죠? 직류를 스위칭하게 되면 뭡니까? 일정의 맥류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소자가 맥류를 공급해주면 동작을 안 하겠죠. DC를 공급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LC 필터를 통하는데, 지금 요런 이제 큐빅 코일 같은 거 쓰면은 얘가 이제 고주파 특성이 좋기 때문에 좋지만은, 여기 이제 트로이달 공신 코일 같은 경우는 고주파 특성이 아주 좀 안 좋아요. 그죠? 전원 노이즈를 갖다가 완벽하게 걸러주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요런 이제 큐빅 코일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있는 코일 자체를 고주파 특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다 막아버렸어요. 이렇게 여기 지금 반 개봉이 되어 있는 게 완전히 막혀진 게 있죠. 그죠? 요런 것들은 좀 고주파성이 좋아서 좀 문제가 안 되는데, 요런 것들은 좀 문제가 돼요. 이 코일도 여기서. 요게 이제 절연 파괴가 되는 게 있어요. 에나멜 동선이 파괴가 된다든가, 얘가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이 토로이달 초코일은 보통 요즘 안 쓰는 것 같아요. 다 이 큐빅 코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은 잘 안 나가고요. FET하고 이제 이런 필터 콘덴서들인데, 이 측정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FET는 실장상세 지지신공으로 하면 되는 거고, 이 콘덴서는 뭡니까? 여러분들 다기능 테스트하다 용량 측정을 해서 표기값과 측정값이 오차 범위를, 내가 생각하는 오차 범위를 넘었다.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되겠죠. 갈 때는 뭐라 그랬죠? 이 주변은 다 갈아주는 것을 우리가 그 철칙으로 삼아야 된다 얘기를 했었죠. 하나만 놔도 갈게 되면 동작은 될 수 있지만 오동작이 될 수 있어요. 얘 역할을 얘가 대행을 했기 때문에 얘도 용량 감대가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럼 갈아줬으면 얘가 용량 감대가 됐기 때문에 어떤 뭐 사용 중에 브루스크인 안 되든가 아니 뭐 다운된다든가 이상작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처에 있는 것은 갈아주는 게 좋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자, 보통 여기에 쓰는 것은 요런 이제 스위칭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요런 그 전원 관리 소자를 많이 씁니다. 그죠? 근데 뭐 메인보드에 따라서 다 틀려요. 그죠? 전원 소자들이. 하여튼 이런 전원 소자는 인터CL이라는 데서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그죠? 요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면 이제 대충 어떤 역할이다. 뭐 알겠죠? 알겠죠? 이런 것들은. 그죠? 전원 관리 소자들은 반드시 피드백이 있다고 그랬죠? 항상 일정 전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드백 회로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이거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고요. 자, 이제 메모리 쪽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메모리 쪽에. 메모리 쪽에 보면 이 핀맵이 다 틀리죠. 그죠? 이 핀이 지금 뭐 184핀짜리가 있고 240핀짜리가 있고 뭐 288핀짜리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지금 보면 핀 번호가 보통 뭐 여기부터 이거 1번이에요. 1번부터 120번, 또 위쪽에서 121번부터 좌측부터 우측으로 240핀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 핀 번호를 가지고 눈으로 세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 뭐 데이터 시트를 보고 이 핀 몇 번 핀이 VCC다 찾아가서 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죠, 이게. 힘듭니다, 찾아가기가. 이걸 쉬다 보면 눈이 아파요. 이제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더미 메모리 지그가 나온 거죠, 그죠? 그걸 꽂고 나서 거기에 어떤 측정 포인트를 찍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 이 핀맵의 어떤 그 번호를 보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찾아서 참조해서 뭐 1번 핀은 뭐고 알면 되겠지만은, 이게 핀이 만약에 이제 240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눈으로 뭐 해서 찾아는, 이 VDD가 값이 187번 핀이고 이걸 뭐 세 가지고 측정하기에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메모리에 따라서 이 들어가는 VC 전압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자, 우리가 뭐 보통 뭐 SRAM은 제껴버리고요. 보통 주로 많이 쓰는 것이 DDR1부터 DDR4인데, 지금 이제 DDR3나 DDR4를 쓰죠. 근데 DDR1 쓰는 것도 있단 말이죠. 왜냐면 보통 공장에서 쓰는 이제 뭐 어떤 그 로봇에 쓰는 뭐 이런 기계에서는 아직도 옛날 그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동작 전압을 알아야 돼요. DDR1 같은 경우는 184핀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동작 전압이 2.5V입니다. 2.5V. DDR2 같은 경우는 동작 전압이 1.8V예요. 소켓핀은 240핀입니다. 자, DDR3는 소켓이 240핀에 동작 전압이 1.5V예요. 근데 240핀 호환이 안 되냐? 호환이 안 되죠. 이거는. 왜냐면 요 부분이, 이 노치라고 하는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위치가 틀리기 때문에 맞질 않아요. 그죠? 왜 옛날에는 이제 듀얼이라고 그래가지고 DDR1 소켓이 따로 있고 DDR2 소켓이 따로 있고 그랬어요. 왜냐면 옛날 사용자를 배려해서 DDR1 램 있으면 사지 말고 꽂아 써라.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 게 뭐냐면 CPU 속도가 워낙 빠르게 발전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소비자 불만이 생길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용 소켓으로 가는 거죠. 왜냐면 CPU의 어떤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 지금 DDR4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전력은 자꾸 낮아진단 말이죠. CPU도 지금 뭡니까? 1V 미만으로 공급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전력 고효율로 가면서 저전력을 낮춰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핀수가 같더라도 이 동작 전압도 틀리단 말이죠. 그래서 240핀이라고 우격 따짐을 꽂는 사람인데 이거 다 나가버리죠. 그러면 맞지는 않게끔 돼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노치 위치가 다 틀리는 거죠. 자, DDR4 같은 건 뭐냐면 이 핀이 288핀으로 가면서 1.35V로 낮춰버렸어요, 전압을. 그 이 동작 전압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측정 포인트 됐을 때 얘 DDR1이네, 2네, 3네, 4네 해서 이 동작 전압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 동작 전압 VCC 전압이 공급 안 되면 메모리가 동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동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메모리 클락을 갖다 전부 높여버렸어요. 지금 이제 쓰는 것들이 보통 DDR4는 19200 클락을 쓰고 있죠. 근데 이제 이걸 더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 바이오스 셋업에 들어가서 메모리 클락을 갖다가 그죠? 얘 이상으로 올려버리면 뭡니까? 동작이 될 수도 있지만 오버클락은 되지만 블루 스크린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메모리 같은 경우는 오버클락 안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제가 전번 강의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요즘 뭡니까? CPU도 오버클락 버전 뒤에 K가 찍힌 게 있어요. 만약에 i7 8500이다 그러면 i7 8500 오버클럭 안 되는 8500 제품이 있고 i7 8500K라고 찍힌 게 있어요. K가 바로 오버클럭 버전입니다. 그래픽카드도 우리가 그 오버클럭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뭡니까? 메이커에서 이 지금 내가 이 GPU는 오버클럭을 이 정도까지 하면 돼. 그래서 그 메이커에서 오버클럭 버전이라고 그 찍힌 게 있어요. OC 버전이라고. 그래픽카드는 걔가 알아서 자동으로 오버클럭 해줍니다. 우리가 바이오스 셋업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구매해서 쓰는 게 낫지 그걸 강제로 올린다 그래서 그죠? IQ 100분이 안 되는 사람한테 200 하면서 강제로 올려주면 걔 뭐 부하 걸리겠죠? 그런 식으로 그 오버클럭 안 하고 오버클럭 버전을 쓰시는 게 좋겠죠. 이 동작 전압은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우리가 수리가 가능합니다. DDR1 2.5V, DDR2 1.8V, DDR3 1.5V, 뭐 DDR4 1.35V, 뭐 핀 속계 핀 수까지는 뭐 알 필요는 없겠지만 동작 전압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제 메모리 VCC 전압입니다. 여기서 보면 DDR2는 전압이 몇 볼트라고 얘기했죠? 1.8V죠. VCC 전압이. 자, 일단은 이 더미직을 꽂으라고 했죠. 이걸 핀이 몇 번 핀이 VCC 핀이라는 걸 알라 그러면 이거 쉬는 것도 문제고 쉬다가 또 이 번호를 또 잊어먹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 더미직을 꽂아서 측정을 해보는 거죠. 물론 전압을 인가한 상황에 측정하게 돼 있죠. 여기 1.8V라는 이 측정 포인트가 있습니다. 측정을 딱 하니까 1.8V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 VCC 전압 정상이네. 이상이었구나 하고 우리가 측정을 하면 되겠죠. 메모리도 뭡니까? 클락이 있어요. 클락이 제공돼야 되죠. 그죠? 동작 신호를 여기다 실어야 되니까. 이 측정 포인트가 있어요. 클락 측정 포인트 딱 되면 오실로스코프에 이 파형이 뜹니다. 그죠? 얘는 정상 동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클락 파형들은 이 디지털 테스터기로 재면 전압값만 나와요. 이 클락이라는 건 뭡니까? 어떤 이 발진 주파수죠. 주파수. 이 테스터기는 뭡니까? 전압을 측정하는 장비지 파형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오실로스코프로 측정을 한번 해봐야죠. 잘 되는 거 말고 안 됐을 때, 그죠? 안 됐을 때면 이런 파형이 나온다 그러면 얘는 정상 동작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모리는 VC 전압하고 클락 전압을 한번 재봐야 된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자, PCI 쪽, 그죠? 그래픽 카드 쪽에는 보통 얘도 마찬가지로 보통 PWM이라든가 FET하고 콘덴서가 있는데 보통 많이 나가는 것들이 여기 지금 보면 요 주변 쪽에 이런 주변 쪽에 이 FET와 콘덴서들이 많이 나갑니다. 그죠? FET하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전압이 제대로 안 들어간다. VC 전압이 그죠? 뭐 3.3으로 12V가 제대로 안 들어간다. 그럼 뭡니까? 거기에 연관된 그죠? 거기에 연관된 회로 쪽에 FET라든가 콘덴서 쪽에 정전 용량을 측정해서 문제된 걸 갈면 되겠죠. 그죠? 그쪽이 좀 많이 나가요. 얘도. 그죠? 이쪽 이제 레귤레이터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데이터 시트를 찾아서 한번 좀 여러분 보면 되고, 레귤레이터는 많이 공부해서 대부분 알겠죠. 그죠? 입력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레귤레이션 동작을 통해서 아웃풋 쪽으로다가 그 소자가 원하는 전압 뭐 1084다 뭐 1117이다 그러면 뭐 거기 나오는 출력 전압이 있겠죠. 그 전압으로 우리가 검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PCI 이 부분도 이 핀맵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어요. 자, 위에서부터 그죠? 여기 지금 랜 소켓 쪽을 기준으로 해서 상단 위쪽이 1번 핀입니다. A열이 1번. 이게 A열이에요. 그죠? 그 앞쪽이 뭐 B열이란 말이죠. 이걸 센다는 게 사실 어렵죠? 눈으로 센다는 게 이게. 그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핀맵을 보면 이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걸 다 안 되는 게 이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PCI 익스프레스 더미 그래픽 카드를 놓고 측정을 해보는 겁니다. 측정을 제대로 전압이 들어오는지. 지금 PCI 이쪽에 그 전압은 보통 3.3V하고 12V를 씁니다. 3.3V를 측정해 봤더니 3점 나와요. 여기 지금 12V가 나오겠죠. 이 두 가지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그죠? 이걸 만약에 더미지기가 없다. 여러분 측정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셀러면 눈 빠져요, 이거. 그리고 세수면 다시 또 보다 몇 번이지 하고 다시 세게 되고, 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죠. 설령 샜다고 그래도 이 핀이 여기 잘 안 들어가요. 강제로 우격 따짐으로 만약에 여기다가 이 핀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이 안에 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는 핀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면서 손상이 됩니다. 제가 실제 경험을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더미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해가지고 이 측정 포인트로다가 연결된 회로를 찍었을 때 이렇게 나오면 정상이겠죠. 그죠? 이렇게 측정을 해봐요. 3.3V, 12V. 자, 그 다음에 얘도 클락이 공급돼야 동작이 되겠죠. 이 클락은 뭡니까? 오실로스코프로 봐야 되겠죠. 디지털 테스터기는 전압을 측정하는 거지 파형을 볼 수가 없죠. 찍었을 때 이런 파형이 나온다면 얘는 뭡니까? 정상적으로 클락이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이 클락은 어디서 제공되죠? 어디서? 얘도 지금 뭡니까? 이 클럭 제너레이터 쪽에서 주파수 분할을 통해서 이 PCI 익스프레스가 필요한 클락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 클락에 자기의 동작 신호를 실어서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다 클락이 제공되는 거죠. 그죠? 쟀을 때 나오니까 얘는 정상이다. 안 나온다는 뭡니까? 클락이 안 나오고 있어. 그러면 클락 채널 여기서부터 역으로 뒤져서 찾아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리셋 신호도 나오나 봅시다. 그럼 여기 오면 리셋 신호 점이 있어요. 그죠? 리셋 신호. 그 리셋 신호를 재니까 3.3V 정상이 나오고 있다. 그죠? 여기 그러니까 이 측정 이 더미 그래픽 카드가 좋은 점이 뭐냐면 이 측정 포인트들이 있어요. 물론 뭐 측정 안 해도 될 포인트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VC 전압, 클락 파형, 리셋 신호를 들어오는지를 제대로 측정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더미 카드를 갖고 측정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수월하다. 고장 수리가. 자, 지금은 이제 잘 안 쓰는 핀이죠. 지금 요즘은 이제 그 메인보드들이 이게 지금 PCI 슬롯이 없어져 가는 추세죠, 이게. 그죠? 하지만 고가 보드는 예전 사용자를 배려해서 한 개 정도는 있습니다. 왜냐면 PCI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뭐 사운드 카드라든가 뭐 방송하는 사람도 사운드 카드 많이 쓰잖아요. 근데 PCI 방식에 이걸 쓰고 있다 그러면 이게 없으면 못 꽂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배려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없어지는 추세고 PCI 익스프레스 1이라는 요만한 소켓이 하나 장착돼 있죠. 왜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했었죠. CPU 속도로 굉장히 발전돼 가는데 주변 기기가 CPU를 못 따라가다 보니까 CPU가 버퍼링이 많이 되더라. 그죠? 대기 시간이 많이 되더라. 그러면 CPU가 어느 정도 맞춰주기 위해서 주변 기기 속도를 늘려가자 그래서 요게 이제 없어지면서 PCI 익스프레스 1으로 간 거죠. 옛날에 그래픽도 HP 방식인데 지금 뭡니까? PCI 익스프레스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다 주변 기기 때문에 CPU 속도를 어느 정도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 주변 기기들이 발전돼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죠. 쓰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요즘 뭐 안 쓰는데 뭐 굳이 쓸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수리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보통 공장에서는 이런 그 로봇들이 쓰는 것들이 보통 보면 옛날 컴퓨터를 많이 써요. 아직도 많이 씁니다. 아직도 많이 써요. 그래서 요런 이제 문제가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점검 방법도 알아야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랜 포트 뒤에 백 패널 뒤에 랜 포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 상단 쪽에 있는 게 A열이고요. A열 1번 핀이고 그 앞쪽이 B열 1번 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숫자 세는 건 어렵겠죠. 그죠? 보면 이렇게 핀수를 갖다 의미가 다 있어요. 이런 의미를. 그죠? 그렇게 여러분이 할 수는 없지만은 요걸 갖다 이제 그 PCI 더미지그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얘를 통해서 우리가 측정해 보면 되겠죠. 그죠? 얘를 통해서 측정해서 우리가 이제 그 VC 전압을 측정해 보는 거죠. 쟀을 때 이제 전압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죠? 여기서는 지금 마이너스 12V 쓴다 그랬죠. PCI 쪽에서는. 그죠? 쟀을 때 전압이 제대로 나오면 된다. 그죠?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봐요. 측정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클락 파형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클락 파형도 그 클럭 제너레이터 쪽에서 주파수 분할을 통해서 이쪽으로 PCI 쪽에 동작 신호를 주기 위해서 이걸 주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 33메가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찍어보니까 파형이 나온다. 이 정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안 나온다 그러면 뭡니까? 역으로 추적해 들어가야 되겠죠. 자, 리셋 신호도 지금 들어오는지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 리셋 신호를 찍는 이 접점이 있어요. 그죠? 여기 측정 포인트가 있습니다. 했을 때 제대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죠. 리셋 신호가. 자,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그 뭡니까? 지금 그 CPU 공급회로, 메모리 전원 공급회로, PCI 쪽 공급회로에 대한 점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효율적인 수리를 위한 팁을 좀 여러분들 드린다면 요 팁은 다음 시간에 강좌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됐으면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